따라서 지금 현재 통계로 터질 것 같은 대한민국 안 터졌고요. 멸망할 것 같은 대한민국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첫째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믿는 이유고요. 두 번째도 있습니다. 자, 여기 좀 중요한 심각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매대망님 많은 정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천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하락기이고 다시 상승기가 올 거라는 견해에도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인구 절벽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현재의 하락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가격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없으면 부동산 가격은 뭐 제로는 아니지만 오르거나 비쌀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인간이 많은 데가 가격이 비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최저 출산율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번 대선에도 그랬지만 인구에 대한 얘기, 출산율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정치하시는 분들 탓할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탓해야죠.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정치인들도 굳이 관심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야든 여든 그거에서 심각한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였나요? 60년대였나요? 셋만 낳아 잘 키우자라는 정책이 시작돼서 둘만 낳아, 그리고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라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기념 주어도 발행했고요. 우표도 발행했습니다. 자, 그게 통계의 함정입니다. 그렇게 낳다가는 대한민국이 난리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저출산 정책으로 가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말을 잘 들었나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 약 50년 동안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매번 3명을 낳다가 1명을 낳는 거, 또는 0.78인가요, 지금이? 이렇게 적게 낳는 건 1, 2년 만에 바뀌는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걸쳐서 지금 국민들은 말을 아주 잘 들었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어서 하나 이하로 낳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터질 것 같아서 하나만 낳으래매. 근데 막상 하나 낳으니까 지금 국가 경쟁력이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많을수록 그 경쟁력이 세거든요. 근데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안 나요, 사람들이. 하도 말을 잘 들어서.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정치인들이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를 생각하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셋만 낳아 잘 키우자,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겠지만 그게 저는 먹힐이라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통계로 터질 것 같은 대한민국 안 터졌고요. 멸망할 것 같은 대한민국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첫째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믿는 이유고요. 두 번째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됐거나 또는 그게 되더라도 이제 세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글로벌하게 변할 겁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데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살 거고, 살기 나쁜 데는 덜 살 겁니다. 전 세계 인구는 10년당 약 1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제가 에밀리안넨코 효도르라는 선수를 좋아하거든요. 아세요, 효도르? 효도르가 처음 챔피언이 되고 뭐라고 했냐면 60억 분의 1의 사나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 몇 명입니까? 80억입니다. 80억.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지만 전 세계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 애 많이 낳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두 번째 이유, 글로벌화돼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은 인구가 괜찮을 것이다. 인간은 구석에 몰리면 방법을 찾아내기 마련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러한 이유들로 지금 뭐 40년 되고 2050년 되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태의 산수와 통계로는 맞는 이야기나 그렇게 들지는 않을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세대 주택 낙찰 받았는데요. 채권 최고액보다 낙찰가가 높아요. 소유자가 거주 중인데 이럴 때는 명도는 쉽나요? 배당 절차가 궁금합니다. 채권 최고액보다 낙찰가가 높다. 여러분들 채권 최고액보다 낙찰가가 높다면, 즉 채권 최고액은 1억인데 낙찰가가 2억입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돈을 다 받아가고 나머지 1억은 누가 받아가나요? 제가 받고 싶어요 나왔어요. 제가 받고 싶어요. 집주인이 받아가죠. 나머지 1억은 집주인이 받아갑니다.
그래서 경매도 매매랑 똑같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어차피 내 집 팔아서 뭐 팔리든 날리든 누군가가 사는 거니까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집에 경매로 당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죠. 자, 이와 같이 돈이 남으면 채무자 겸 소유자한테 배당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체크해 봐야 될 건 1순위 근저당 은행 말고 다른 채권자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그 은행에 돈을 못 갚아서 경매가 나왔지만 다른 빚들이 많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억짜리 주택이 있는데요. 은행은 1억 이상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1억 이하 또는 1억 미만을 빌려주죠. 그래서 그게 채권 최고액까지 꽉 찼더라도 그 집값을 넘어가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보통 총 채무가 집값보다 많으냐면 그 근저당 외에 뭐 카드값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또 다른 데서 빌려 쓴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밑에 후순위로 쌓이게 되면 이제 총 채무액이 집값보다 대부분 많습니다. 만약 채무액이 집값보다 안 된다면 채무자는 최악의 상황에 집을 팔아서라도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체크할 건 채권 최고액뿐만 아니라 다른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고 그 총 채무액보다도 낙찰가가 높다면 나머지 남는 금액은 소유자가 배당받아 갑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자도 점유자로서 배당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명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즉 낙찰자한테 명도했다는 확인서를 받아가야 배당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점유자는 배당을 받기 위해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듯 채무자 겸 소유자도 점유자라면 명도 확인서가 필요한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명도 확인서가 필요 없는 사람과 즉 배당을 한 푼도 못 받아가는 사람과 명도 확인서가 필요한 사람 즉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명도 확인서를 받아가야 되는 낙찰자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 배당받는 점유자가 비교적 명도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상가 조사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셨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탐문하는 방법 이런 거 잘 안 알려드립니다. 왜 안 알려드리냐면 옛날에는 뭐 다 알려드렸어요. 그럼 지금은 뭐 숨기냐 제가 탐문하는 방법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2022년의 경매 대망은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협상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 얘기를 듣고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대화를 잘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상대한테 뭔가 좋은 정보나 또는 협상 카드를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수다쟁이였어요. 근데 지금은 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스스로도. 보면 그럼 맞다 아니다 이게 조금 먼저 결정이 돼서 지금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이제 본인의 능력, 숙련도 아니면 뭐 스타일 뭐 이런 성향 이런 거에 따라 대화하는 방식은 각각이 다 다양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하는 방법까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성향의 사람을 나처럼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린 게 뭐냐면 상가 임대 조사하는 방법은 스스로가 임차인이 되시면 돼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 동네 상가 사면 얼마에 임대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임차인의 입장이라면 나 뭐 할 건데 얼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판다 그러는 사람과 산다 그러는 사람의 가격이 조금 다른 거 아십니까? 산다고 하면 조금 높게 부르고요. 판다고 하면 조금 낮게 부릅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이 조사가 좀 바뀌는데요. 정확한 임대 시세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또는 소유자의 입장보다는 상가면 상가의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 사장님의 입장에서 조사하시는 게 보다 더 정확한 조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상가에 가장 어울리는 또는 현재 하고 있는 그거의 상가의 사장님이 한번 돼보십시오. 사장님이라는 건 소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식당의 사장님이 사장님이지 소유자가 사장님이 아니죠. 그 사장님이 되셔가지고 뭐 미용실이다. 그럼 원장님이 되겠네요. 그 인근에 고만한 사이즈의 미용실을 들어갈 만한 임대 자리를 찾아보신다면 정확한 임대 시세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가는 매매 시세를 조사하시는 것보다 우선으로 임대 시세부터 조사하셔야 됩니다. 임대 시세가 정확히 조사가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낙찰가 또는 매매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매가를 먼저 조사하면 이런 거 있죠. 여기가 옛날에 분양가가 5억이었대요. 그럼 지금 얼마라는 얘기야? 자꾸 분양가를 강조하는 건 옛날엔 비쌌는데 지금은 기회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들 쓰는데요. 미분양 상가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익숙하고 숙련되기 전까지는 매매 시세보다는 임대 시세를 조사하고 거기에 맞게 입찰을 들어가라. 제가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